자, 그러면 뉴스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요즘에 네.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모습이에요. 이래도 됩니다. 예, 다우존스가 0.43% 네. 올랐고요. 나스닥이 그 0.83% 거의 1% 가까이 올랐고 S&P 500 같은 경우도 0.69%가 올랐어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그냥 강보합 정도라 숫자 자체가 커 보이진 않는데 지금 요즘에 이게 미국 증시 빠졌다는 얘기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자, 사실 근데 좀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 경제가 대단하게 좋아서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저금리로 통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증시는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르니까 좋은데 마음도 좀 불안하고 이런 올라가지만 불안한 예, 그런 마음이 좀 상황이 아닌가.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그 CPI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서 CPI 발표가 있어서 좀 이게 직결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 3월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가장 둔화된 속도인데요. 이게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한 4% 정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4% 예상했었고, 이제 컨센서스는 한 4.1 정도였었는데 네. 전년 대비해서 4%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전년 대비로 한 거에 차트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언제요? 2021년 가을쯤이 제일 이제 월별이죠? 예, 월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에요. 21년 한 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 네네네. 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4%라는 숫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하면. 예, 예전에 네. 비하면 높은 수준인데 그동안 워낙 높은 고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 전월 대비해서도 0.1% 정도 올랐어요. 이게 전월 대비 0.1인데 그게 지금 이제 5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4%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0.1%로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5.3%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0.3% 정도 올랐고 그거보다 이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그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고 근원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그 주거비인 거죠? 예, 전체에서도 주거비가 제일 많이 크고, 차지하고 그 있습니다. 근원이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빼고. 예, 예.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하고 식료품은 변동성이 좀 워낙 크니까 크니까. 이거 싹 빼고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주거비가 지난해 5월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8%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4%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거비는 원래도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상승률도 8%나 되니까 네. 이게 전반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중고차와 트럭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데 4.4% 상승을 해서 좀 높은 숫자로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나마 CPI가 좀 떨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된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전월 대비로 해서도 한 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사실 에너지 가격은 이게 국제유가랑도 좀 직결되는 효과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뭐 최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공급단에서는 이제 러시아 원유가 굉장히 좀 싸게 공급되는 게 있고 네. 여기에 이란의 핵 협상 문제가 좀 타결이 되면 공급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수요단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서 중국 안 좋아. 예, 유가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CPI 측면에서는 괜찮은 효과가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기름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건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아무리 감산해도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예. 사우디에서는 70불 밑으로 나가는 건 공매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뭐 이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 여기저기로 빼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CPI 나오고 나니까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기사 보다 보니까 자이에 캐피탈 마켓의 나임 아슬람 CIO가 얘기했던 게 뭐 연준은 이제 여름에 좀 쉬어도 되겠다. 아 굳이 열심히 일해서 뭐 금리 예. 올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냥 뭐 쉬엄쉬엄 해라. 이 정도 네. 나왔으면 됐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CPI 발표 우리가 굉장히 어제 밤에 아마 그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 속보치 또 보시면서 그래도 한숨이 아니죠. 안도의 한숨을 예. 쉬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워낙 증시도 좋고 빅테크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빅테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제 그 윤재성 CIO 얘기 듣다가 S&P 500 중에 7개가 한 54%가 오르고 네. 나머지 493개는 2% 올랐다고. 네. 오른 게 아니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서 좀 일단은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금 퍼지곤 있습니다. 7개에서 다른 종목들까지 러셀 2000 등등 중소형 종목들로도 약간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아하이,更신했습니다. 이 일본 소식이 자꾸 나오네. 예. 왜요? 얼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한번 차트 같이 보시면은 네. 와 이게 연 차트입니다. 올해 들어 차트. 저기 이제 니케이 225. 예.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무려 28.39% 하하.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8.52%. 코스닥도 저 정도 오르지 않았어요? 좀 덜 올랐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네.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코스피 18% 올랐는데 니케이가 28% 오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스티키한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또 기업한테는 매출 증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외신들의 보도예요. 그러면서 니케이 225가 28% 넘게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8% 뭐 지수가 1.8%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오르면서 그렇죠. 네. 33,000선을 넘어가서 33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뭐 지난 1월 기준으로 보면 한 4.3%? 일본이. 네, 일본 진짜 물가 안 오르는 나라인데. 물가 진짜 안 오고 마이너스 얘기 나오는 나라인데 여기가 4.3%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일본 정부는 야 물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임금 올려라. 그래가지고 뭐 임금 올려서 좀 구매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들도 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그 일본 경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일본 경제가 대단하게 좋을 것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면은 금리가 일본은 여전히 제로 금리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탄력이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탄력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유동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는 이건 좀 부러웠는데 그 PBR 한 배 안 되는 기업들 회사들. 반성문서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좀 이제 니네 금리 정상화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금리 정상화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그게 지금 그 엔화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헤지 펀드나 이런 애가 니네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못 버틸 걸? 니네 뭐 펀더멘탈한 이유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않나? 네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약간의 우려스럽긴 목소리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한 AI 관련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로 보면은 좀 일본 같은 경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잘 됐다라는 얘기죠.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글로벌하게 두 군데 얘기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은 부채 비율,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기업 경영 분석 결과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부채 비율 얼마나 되냐, 영업 보상 배율, 네. 이자 보상 배율, 네네. 이자 보상 비율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102%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 그러면 돈 벌어서 이자 낼 수 네네네네. 있는 기업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이제 35%. 그거 좀 는다면서요.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익 창출력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좀 네네.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그 회사의 그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의 비율이 아까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점점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예, 근데 예. 그거는 결국 뭔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는. 뭐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35%라 그러면은 100개 중에 35개는 좀 이자도 못 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지표 계속 보긴 보는데 이게 경기가 그냥 나쁘지 않을 때도 30%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걱정해야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리고 저도 이게 우리나라는 이자 보상 비율이 그 100이 안 되는 기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한국의 좀 지방 도시에 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근간은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조업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제조업 기업의 이제 2차, 3차 벤더 협력업체까지 내려가면은 사실 그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 주고 나면 돈이 안 남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뭐 제일 풀뿌리 같은 아랫단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제조업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면 그게 또 대형 제조 기업들이 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분들이 월급 받아서 그걸 밥도 사 먹고 소비해야죠. 옷도 사 입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좀 지탱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이자 보상 배율이 일이 안 되면 사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구조조정 기업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 기업으로 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렇게 좀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이자 보상 비율에 좀 약한 기업들의 부담은 좀 더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블룸버그 NEF가 2026년까지 전기차 1억 대 보급을 예상한다. 26년까지 1억대. 예. 근데 1억 대 보급입니다. 누적. 예, 누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은 몇 대냐? 예. 올해는 2,700만 대. 올해 2,700만 대. 올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되게 많이 보급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700만 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만 대는 중국이 1년에 전기차 2,000만 대 팝니다. 신차 기준. 이거 순수 전기차겠죠? 예, 순수 전기차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700만 대니까 2026년까지 1억 대를 보급하려면은 거의 매년 지금까지 보급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급된 게 꽤 많이 팔리고 있네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으로 판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40년에는 7억 대 이상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NEF의 네. 장기 전기차 전망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새로운 정책이 따로 도입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륜차, 3륜차 이것도 전기차를 우리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비싸고 뭐 이런 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가보면 2륜차, 3륜차 보급 전환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인도만 하더라도 4륜 전기차 판매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된다고요? 예, 예. 그럼 다 2륜 3륜이요? 다 이륜 사람 3륜. 아. 오토바이하고 그 툭툭 예.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그걸로 돼 있어서 그 나라에서 정책을 쓰는 거에도 그 사륜차 타는 사람은 보통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 부자들을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여론과 그리고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부분들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2륜차, 3륜차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2륜차는 근데 전기차 오토바이. 그러니까 그걸 전기차 걸로 분류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구매력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륜 차를 뭐 차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오토바이라고 그냥 오토바이 뭐 부르잖아요. 전기 자전거 뭐 이런 예. 거죠.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 전기차 시장 분석 보고서 볼 때 그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기차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좀 그런 생각은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럼 배터리는 팔 수 있지 않나? 차 팔기는 힘들어도. 그렇겠죠. 예, 예. 네. 어차피 2륜이든 3륜이든 이게 뭐 배터리는 쓰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마 1륜차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냥 저 무슨 뭐 LFP에 그냥 형태도 그냥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고성능 전기차의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네. 공급할 배터리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제 그쪽 시장에서는 이제 그쪽 시장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2륜차, 3륜차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보고서가 되게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뭔지를 제가 조금 더 곰곰이 살펴봤더니 이게 그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는 탈탄소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인 건 맞는데 여기서 전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형 트럭 운송,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구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소 연료전지로 가야죠. 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수율전지도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네. 산업인데 이번 보고서에서 좀 강조하고 있었던 얘기는 그 도로의 전동화. 도로에다가 네. 우리가 기차 다니면은 KTX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다가 이거 전력선 만들어 가지고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트럭을 전동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넷제로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로 운송의 전기화라는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차선 정도에 그냥 위에 이렇게 전선 쭉 깔고 그 전기 먹으면서 가게 하자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전기차 보급이 좀 많이 되다 보면 네.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전기차 대중화가 됐거든요. 전체 판매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기차가 판매가 돼요. 근데 그랬더니 그 이선엽 이사님 갔다 오셔가지고 야 요새 그 전기차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 뭐 공급 과잉인데 아무도 사지도 않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BYD가 전기차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는 PHEV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려요. 이게 도요타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에다 다 팔아봐야 중부에는 안 판다, 못 판다. 충전소가 없다. 네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저도 전고체 배터리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하는 얘기는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지금은. 예, 특허도 제일 많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과장돼서 얘기를 좀 잘 안 합니다. 여기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도 뭐 아유 전기차 그렇게 빨리 못 가요. 뭐 약간 그런 투거든요. 보통 다른 기업들은 예. 항상 앞서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 몇 천만 대 갑니다. 일단 얘기하는데 도요타는 아이고 아직 배터리 그렇게까지 못 만들어요. 약간 충정도 스타일. 약간 그런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그 도요타가 이번에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한 전기차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27년. 예. 3,
3, 4, 5, 6, 7. 한 5년 남았네요. 4, 5년? 4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토요타가 평소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아.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아. 느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가 10분 정도 이하로 충전했을 때 1200km 가량 주행할 거라고 에? 하거든요. 10분 충전에 1200km?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수소차 충전 시간도 이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야, 10분에 1200 가면 진짜 대박인데 그럼. 그러니까 충전소 보급 문제도 이제 네. 전기차 충전소는 한번 들어가면 오래 충전을 해야 네. 된다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10분 이하 충전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나와야 나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27년이면은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그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저는 여전히 이 미래 기술이 정말 상용화된다라는 거에 만약에 저보고 베팅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 이런 기술보다는 그냥 차라리 테슬라 많이 팔릴 거다. 아이오닉 5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쪽이 차라리 저는 더 관심이 가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잘하는 회사의 발표라 좀 얘기를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 몇 가지 얘기 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서 염수에서 수산화 하셨죠. 리튬 예. 리튬 갖고 오는 거 있거든요.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예, 거기 다녀왔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전남으로 와서 네. 거기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공장을 어제 착공했습니다. 아, 공장 착공. 예, 예. 그럼 한 2, 3년 또 걸리겠네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 탄산 리튬 형태로 갖고 오면은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지고요. 미국에서는 삼성 SDI가 GM이랑 인디애나주에 공장 만드는 거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 업계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공장 만들고 자고 일어나면 투자한다 뭐 그러고 어디 계약하고 예,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터지니까 예, 어쨌든 이쪽 분야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속 좀 기쁜 상황들이 아마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예. 자, 뉴스 3은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1억대 보급이 될지 그건 한번 근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아주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뭐 어쨌든 세계 메이저 업체들이 다 지금 전기차 신모델들 엄청 올해 내년 막 쏟아내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